그 말이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꿰뚫는 순간 손에 들린 된장찌개 뚝배기가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국물이 발등을 덮쳤지만 아픔보다 더한 것은 쉬어버린 가슴이었다. 집까지 우리 명의로 넘기시죠. 요양원에나 가세요. 며느리 수진의 차갑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최은숙.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 승민과 며느리 수진의 뒷바라지를 해온 지 10년이 넘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들이었고 그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벽 일찍 일어나 그들의 아침을 차리고 살림을 돌보고 손주를 봐주며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이 어미 된 도리라 여겼다. 남편이 살아생전 힘들게 모아 마련한 이 작은 집 한 칸마저도 언젠가 승민이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아끼고 또 아꼈다. 그래,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내 진심을 이해해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안고 살았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그들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점점 더 나를 향한 냉기가 느껴졌다. 식탁에서 내 자리는 점점 더 가장자리로 밀려났고 내 말은 허공에 흩어지는 먼지처럼 아무도 듣지 않는 이야기가 되어갔다. 승민이는 퇴근 후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지친 얼굴로 방으로 향했고 수진이는 내 존재를 없는 듯 대하며 제 할 일만 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나는 늘 혼자였다. 말라붙어 버린 물가에 홀로 남겨진 물고기처럼 그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었다. 이따금 친구 민자나 이웃들과 짧은 안부를 나누는 것이 삶의 유일한 낙이었다. 가슴 속에 쌓이는 서러움과 외로움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밤마다 베개를 적셨다. 문득 그리운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온갖 고생 끝에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보금자리였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때 묻은 상품들을 정리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와 마주보며 웃던 날들. 그때의 고단함은 사랑과 희망으로 덮여 있어 힘들 줄도 몰랐는데 지금의 나는 왜 이리도 외롭고 쓸쓸한 것일까? 마치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다. 승민이가 어릴 적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죽으림을 다해 버텨냈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이 더 고통스러웠다. 그때는 그래도 승민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았고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내 삶의 이유가 되어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마저도 사치스러운 기대일 뿐이었다. 내 아픔을 굳이 꺼내보려 하지 않아도 내 몸과 마음은 이미 너무나 지쳐 있었다. 바닥에 흩어진 된장찌개 냄새가 비릿하게 코를 찔렀지만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그저 멍하니 수진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님 돌아가신 지도 언젠데 아직도 그 집에 미련이 많으세요? 요양원에 가시면 편안하게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밝혔다. 그녀는 돌아선 채 현관을 나섰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앉아 있었다. 심장이 갈갈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았다.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을 탐내는 것도 모자라 내 유일한 안식처이자 버팀목이었던 남편의 존재마저 그렇게 무심하게 짓밟다니. 그 순간 내 삶의 모든 가치와 의미가 한낱 먼지처럼 부스러져 내리는 듯했다. 지난 세월의 모든 희생과 인내가 부정당하는 잔혹한 현실 앞에서 나는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뚝배기 국물처럼 내 존재 또한 서서히 식어가는 것만 같았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나는 한참을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바닥의 된장찌개는 이미 말라붙고 있었고 그 비릿한 냄새마저 무감해질 지경이었다.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다. 이 집은 남편과 내가 온갖 고생 끝에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였건만 이제는 나를 내쫓으려는 자식들의 탐욕스러운 시선만이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다. 요양원. 그 단어는 내 남은 생이 갇히게 될 차가운 감옥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홀로 늙어가는 이들이 모인 곳. 그곳에서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될 것이었다.
아니, 지금도 이미 혼자였다. 단지 지붕 아래 함께 사는 사람들이 나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대할 뿐. 이토록 버림받고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린 내가 과연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던 그때 내 의식의 저편에서 희미하게 잠자고 있던 이름 하나가 마치 그림자처럼 떠올랐다. 혜린. 30년 전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떠나보내야 했던 내 첫 아이. 그 아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토록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순간에 왜 하필 그 아이의 이름이 떠오른 걸까? 기억은 마치 오래된 필름처럼 빠르게 되감겼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나는 28배 나이에 갓 태어난 승민이와 3살배기 혜린이를 홀로 키워야 했다. 한 남자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로서 세상의 모든 짐을 어깨에 짊어진 기분이었다. 매일 새벽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삭바느질을 하며 죽으림을 다해 버텼지만 가난은 좀처럼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배고픔에 울부짖는 아이들을 보며 나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어린 혜린이의 얼굴은 날마다 야위어 갔다. 어느 날 이웃집 아주머니의 소개로 입양기관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내 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버린단 말인가. 하지만 날마다 힘없이 쓰러지는 혜린이의 작은 몸과 아직 너무 어린 승민이를 보며 나는 고통스러운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이대로는 두 아이 모두 불행해질 뿐이야. 혜린이라도 좋은 곳으로 보내야 해. 적어도 배고프지는 않게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자라게 해야 해. 밤새도록 가슴을 치며 울었다. 결국 나는 혜린이를 입양 보내기로 결심했다. 그날 아침 3살배기 혜린이를 품에 안고 기관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아이의 작고 따뜻한 손을 잡고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혜린아,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부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언젠가는 꼭 너를 다시 찾을게. 네가 어디에 있든 엄마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나는 혜린이를 보낸 죄책감과 그리움을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다.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찾아오는 가슴 저미는 아픔을 견딜 수 없어 애써 외면하며 살았다. 혹시라도 혜린이가 나를 원망하고 있을까봐, 혹시라도 내가 그 아이의 행복한 삶에 불쑥 나타나 망칠까봐 두려웠다. 그 상처는 너무나 깊어 감히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승민이와 수진에게 이렇게 버림받은 처지가 되자 잊었던 혜린의 얼굴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마치 내가 버렸던 아이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세상의 아이러니가 나를 비웃는 것만 같았다. 이토록 철저히 무너져 내린 내 삶의 끝에서 문득 그 작은 아이의 이름이 섬광처럼 다가왔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잊혀진 기억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비치는 듯했다. 어쩌면 혜린이라면 나의 이 억울하고 비참한 상황을 이해해 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 어쩌면 그 아이가 나의 마지막 동아줄이 되어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지난 30년간 꽁꽁 숨겨두었던 그 작은 희망을 이제는 붙잡아야 할 때가 온 것만 같았다. 비록 승민이가 내게 했던 것처럼 혜린이 역시 나를 외면하고 밀쳐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더 차갑게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요양원에 갇혀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보는 것이 덜 후회스러울 것 같았다. 혜린을 찾아야 한다. 이 비참한 삶의 끝에서 나는 오직 그 생각만이 내 존재를 뒤흔들고 있음을 깨달았다. 다시 숨 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것은 혜린이었다. 나의 잃어버린 딸, 혜린. 혜린이라는 이름이 비상구처럼 번뜩였지만 그 빛을 향해 손을 뻗는다는 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다. 지난 30년간 억누르고 외면했던 죄책감과 후회가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아이의 삶에 불청객처럼 끼어들어 모든 것을 망쳐버릴까봐 겁이 났다. 어쩌면 나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당연할 것이다. 가난과 절망이라는 핑계로 어린 딸을 떠나보낸 어미를 누가 용서할 수 있을까? 며칠 밤낮을 나는 그 생각에 잠 못 이루며 뒤척였다. 찾아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가도 이내 아니야. 차라리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나아. 라며 고개를 젓기를 반복했다. 승민과 수진에게 버림받은 이 상황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또다시 혜린에게 상처를 주고 나 또한 더 깊은 절망에 빠질까봐 두려웠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정신은 잿더미처럼 푸석푸석해졌다. 요양원이라는 서늘한 그림자가 내 미래를 잠식하는 가운데 나는 마치 미로 속에 갇힌 사람처럼 출구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었다. 그때 유일하게 내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던 친구 민자가 불쑥 찾아왔다. 며칠째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나를 걱정했던 모양이었다. 민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말없이 묵묵히 내 옆을 지켜주었다. 그러다 내가 승민과 수진의 이야기를 꺼내자 민자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은수가, 너 정말 이대로 주저앉을 셈이야? 내 아들 내외가 하는 짓 좀 봐. 사람이 그럴 수가 있니? 네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데. 민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힘없이 중얼거리자 민자는 내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뭘 못해. 내가 가진 걸 지켜야지. 내 인생인데 왜 남의 손에 맡기려고 해. 그리고 혜린이 이야기는 왜 안 해. 설마 지금도 그 아이에게 미안해서 죄책감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건 아니지? 혜린이라는 이름이 민자의 입에서 나오자 내 심장은 또다시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그 아이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니?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민자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내 어깨를 감쌌다. 은수가, 네가 혜린이를 버린 게 아니야.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잖아. 너도 살아야 했고 어린 두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 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야. 혜린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분명 너를 이해해 줄 거야. 아니,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줄 권리는 있잖아. 민자의 말은 얼어붙었던 내 가슴에 작은 불씨를 던지는 것 같았다. 버린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떠나보낸 것이라는 그 말. 그래, 그때 나는 정말 어쩔 수 없었다. 혜린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배고픔과 추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 나 자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감내했던 것 아닌가. 나는 정말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 내 삶의 가치가 무너져 내린 지금, 민자는 나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존중하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그날 밤, 민자가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다. 수많은 후회와 두려움 속에서도 민자의 말이 자꾸만 귓가를 맴돌았다. 그래, 적어도 이야기를 들어줄 권리는 있다. 어쩌면 혜린이는 나를 미워하는 대신 내가 어떤 심정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는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지난 30년 동안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조심스러운 희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나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었다. 이대로 무너져 내릴 수는 없었다. 승민과 수진에게 버림받은 이 상황에서 나는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용기를 내야만 했다.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오래된 벽장으로 향했다. 먼지 쌓인 낡은 나무 상자. 그 안에는 남편의 사진과 몇 안 되는 추억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 색바랜 사진들 틈에 얇고 해진 종이 한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30년 전 혜린이를 입양 보낸 후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내가 몰래 찢어 넣어두었던 입양기관의 주소와 전화번호였다. 손끝이 닿는 순간 잊었던 과거의 상처가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듯했다.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다. 희미하게 인쇄된 글자들이 오랜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심장이 터질 듯한 불안감과 희망을 동시에 안고 전화기 앞에 앉았다. 전화기를 들기까지 수십 번을 망설였다. 손가락이 굳어버린 듯 전화를 걸 번호 위에서 맴돌았다. 여보세요. 몇 번의 심호흡 끝에 겨우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길게 울리는 신호음 하나하나가 내 심장을 옥죄는 듯했다.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네, 아름다운 사람들, 이병원입니다. 맑고 또렷한 여직원의 목소리가 들리자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30년 만에 나는 혜린을 찾아 나서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세상은 아직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그러나 간절한 희망을 품고서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내게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버거웠다. 나는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전 입양 보냈던 아이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직원은 침착하게 인적 사항을 물었고 나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 겨우 내 이름과 혜린이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전화는 생각보다 짧게 끝이 났고 직원은 확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며칠, 아니 어쩌면 몇 주였을지도 모를 시간이었다.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듯 더디게 흘렀다.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희미한 기대감이 뒤섞여 나를 잠식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고 낮에는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기관에서 혜린이의 연락처를 찾지 못할까봐, 혹은 혜린이가 나를 만나기를 거부할까봐 두려웠다.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과거의 아픔이, 그리고 승민과 수진에게 받은 상처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다. 과연 내가 혜린이를 만날 자격이 있을까? 내가 그 아이에게 다시 나타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럴수록 혜린이라는 이름은 내게 마지막 동아줄처럼 붙잡고 싶은 간절한 존재가 되어갔다. 마침내 전화가 울렸다. 심장이 발밑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직원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최은숙 씨 되시죠? 혜린 씨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혜린 씨가 어머니를 만나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과 고통이 한순간에 씻겨내려가는 듯한 안도감, 그리고 어쩌면 희망이라는 이름의 벅찬 기쁨이었다. 나는 겨우 네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수화기를 놓지 못했다. 기관의 배려로 우리는 안전하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날짜가 다가올수록 나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 찼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혜린이는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미워할까? 아니면 궁금해할까? 수없이 되뇌는 질문들에 밤잠을 설쳤다.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속 초라한 내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30년 만에 만나는 딸에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도 될까? 죄책감과 부끄러움이 다시금 나를 짓눌렀다. 낙고해진 내 모습이 행여 혜린이의 빛나는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올까봐 두려웠다.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 카페 창가에 앉았다. 창밖을 바라보며 혜린이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 속 혜린이는 작고 여린 아이였다.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긴장된 시선으로 카페 문을 주시하던 그때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들어섰다. 단정하고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곱고 강렬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이목구비에서 어린 혜린이의 흔적이 어렴풋이 보였다. 틀림없이 혜린이었다. 내 딸. 내가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그 아이였다. 혜린은 나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최은숙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과 회한이 묻어나는 듯했다.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차올라 그녀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다. 해리는 내 옆 의자에 앉았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다. 과거와 현재, 희망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어색한 정적을 깬 것은 혜린이었다. 저는 이혜린입니다.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다. 변호사라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죄책감과 동시에 내가 버린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는 사실에 대견함과 자랑스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눈물만 흘렸다. 해리는 말없이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수건이 내 뺨에 닿자 30년간 얼어붙었던 심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해리는 차분한 목소리로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일찍 떠나고 홀로 어린 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가난과 고통, 그리고 어린 혜린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 얼마나 처절한 선택을 해야 했는지 말을 이어갈수록 가슴 저 밑바닥에 눌려있던 아픔과 죄책감이 다시금 나를 짓눌렀다. 혜린이는 한마디 말 없이 내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어느새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가끔 고개를 끄덕이거나 깊은 한숨을 쉬며 나의 고통에 공감하는 듯 보였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혜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위로와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를 좋은 곳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어머니 이야기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어머니를 이해하고 응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다. 30년간 짊어졌던 죄책감의 짐이 그녀의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혜린이는 내가 흐느껴 우는 동안에도 말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의 삶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드디어 치워진 듯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관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나갔다. 혜리는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지만 내게는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존재였다. 나는 승민이와 수진에게 당했던 모진 일들을 혜린에게 털어놓았다. 노골적으로 집을 요구하고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이야기, 남편의 존재마저 무시했던 며느리의 잔인한 말들까지. 혜린은 내 이야기를 경청했고 때로는 조용히 분노하기도 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게 빛났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그렇게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제가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나를 향한 깊은 사랑이 실려 있었다. 나는 그녀의 강인함과 지혜로움에 다시 한번 놀랐다. 혜리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강력한 동맹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이 아이가 내게 선물처럼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혜린의 존재로 인해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나는 새로운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혜린은 나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난 후 침착하게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한 공감을 담고 있었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변호사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남편과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승민이와 수진이가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말들을 했고 어떤 요구를 했는지
그리고 요양원 이야기는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모든 것을 세세하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질문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픔과 분노, 그리고 모멸감을 하나하나 꺼내어 보였다. 어머니, 혹시 아드님 내외가 이 집에 대한 어떤 법적인 권리를 주장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시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지요? 혜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질문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그제야 내가 얼마나 법률적인 지식 없이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그저 구두로 요구했고 나는 그것이 마치 법적인 효력이라도 있는 양 주저앉아 있을 뿐이었다. 혜리는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고 때로는 분노에 찬 한숨을 쉬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가지고 있던 몇 장의 영수증과 승민이가 이따금 내놓았던 재산 관련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었다. 혜리는 그 후 며칠 동안 승민이와 수진이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녀는 나에게 그들과 어떤 대화도 깊게 나누지 말고 혹시라도 그들이 서류의 사인을 요구하면 절대로 응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혜린의 조언에 따라 나는 겉으로는 이전처럼 순응하는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혜린이가 나를 찾아온 날, 승민이가 일찍 퇴근하여 현관에서 마주친 것이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승민이의 얼굴에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대한 당혹감과 분노가 교차했다. 그는 내 옆에 앉아있던 혜린이를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날선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혜린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다. 얘는 혜린이란다. 너희 누나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승민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가 놀라는 모습은 혜린이의 침착한 표정과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혜린은 자리에서 일어나 승민이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혜린입니다. 어머니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혜린의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승민이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다. 그제야 수진이도 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노골적인 질투와 불쾌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식탁은 싸늘한 침묵으로 가득 찼다. 승민이와 수진이는 혜린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내게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다. 어머니, 갑자기 누나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희에게 왜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승민이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수진이는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저희를 속이고 다른 자식이라도 두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어머니 뒷바라지하며 이 고생을 한 거예요? 그녀의 말에는 노골적인 비난과 함께 내가 혜린이를 만난 것이 그들에게 막대한 손해라도 끼친 양 억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과거의 나였다면 주눅들어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혜린의 존재가 내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다. 혜린이는 너희 누나가 맞아. 30년 전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했던 내 딸이야. 이제야 다시 찾았을 뿐이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단단함을 담아 말했다. 그들은 내 말에 더욱 격분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내가 애처로운 어머니가 아닌 자신들의 재산을 가로채려는 배신자로 비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승민이와 수진이의 태도는 이전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그들은 혜린의 등장을 자신들의 계획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식사 시간에는 나를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고 내게는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혜린이가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여보, 아무래도 어머니 요양원 알아보는 걸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저희에게 말도 없이
딴짓을 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수진이는 노골적으로 나를 비난하며 승민이에게 속삭였다. 승민이 역시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못 믿겠네. 빨리 요양원에 모셔야지.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빗으로 찔렀지만 나는 더 이상 옛날처럼 울기만 하는 바보 같은 엄마가 아니었다. 혜린이가 내 옆에 있었고 그녀의 눈빛은 나에게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혜린은 그들의 악랄한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상황을 관찰했다. 그리고 나에게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 필요할 겁니다. 라고 조용히 일러주었다. 그녀의 말은 내가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있었다. 그들의 위협이 커질수록 혜린이는 더욱 단단한 모습으로 나를 지지했다. 밤늦도록 내 방에서 나와 법률적인 조언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를 겁박할 수 없다는 듯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그들의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 경고했다. 나는 혜린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확신을 얻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라 나의 존엄성을 지켜주고 나의 삶을 되찾아줄 강력한 수호천사였다. 승민이와 수진이의 노골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불안감 대신 굳건한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혜린이와 함께라면 나는 이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었다. 그들의 배신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의 굳건한 결심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더 크고 잔혹한 시련이 우리 모녀를 덮쳐왔다. 혜린이가 나를 찾아온 날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새였지만 얼굴에는 전에 없던 깊은 피로와 수심이 가득했다. 나의 가슴 속에 싹트기 시작한 희망을 한순간에 꺾어버릴 차가운 진실이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올까봐 나는 순간적으로 불안감에 휩싸였다. 혜리는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다. 그리고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고백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건강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은 마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혜린이 정기 검진에서 심각한 병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의사는 즉시 정밀 검사와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 순간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변하는 듯했다. 30년 전 혜린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절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힘들게 다시 찾은 내 딸, 내 유일한 희망이 또다시 내 곁을 떠나려 한다는 사실이 나를 질식시켰다. 나는 울음을 터뜨리며 혜린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혜린아, 무슨 소리야. 괜찮을 거야. 엄마가 다 고쳐줄게.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지난번처럼 무기력하게 주저앉지 않을 것이었다.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찾고 그 아이의 존재로 인해 겨우 얻은 용기를 이렇게 허망하게 놓칠 수는 없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을 지켜낼 것이라고 맹세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데도 나는 혜린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그날 이후 나의 모든 시간과 정신은 오직 혜린에게만 집중되었다. 나는 마치 30년 전 혜린이를 돌보지 못했던 죄책감을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듯 모든 정성을 다해 그녀를 보살폈다. 병원을 오가며 의사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혜린이의 식단을 꼼꼼히 챙기고 밤에는 잠 못 이루며 그녀의 곁을 지켰다. 혜린이는 힘든 치료 과정 속에서도 내게 미소를 보여주려 했었고 나는 그런 혜린이의 모습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병실 침대에 나란히 앉아 서로의 손을 잡고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린 시절의 아픔, 입양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혜린이의 꿈과 고민들. 우리는 한 조각 한 조각 잃어버렸던 시간을 채워나갔다. 이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우리의 모녀 관계는 그 어떤 어려움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함으로 굳건해져 갔다. 혜린이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고 그녀의 작은 희망은 곧 나의 삶의 이유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엄마가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절대. 그러나 이 모든 절망과 희망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승민과 수진의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를 맴돌았다. 혜린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그들은 더욱 노골적으로 나의 재산을 노리고 요양원 입소를 종용했다. 혜린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틈을 타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의 집에 찾아와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어머니, 혜린이도 아픈데 언제까지 병원에서 간호만 하실 거예요? 그러다 어머니까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 간병인이 있으니 더 편하실 거예요. 혜린이도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고요. 수지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혜린의 불행을 자신들의 기회로 삼으려는 탐욕스러운 빛이 역력했다. 승민이는 한술 더 떠서 어머니, 이참에 집 문제도 좀 정리하시죠. 혜린이가 아프면 돈 들어갈 일도 많을 텐데 괜히 재산 때문에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저희가 어머니 집 관리해드리고 필요한 돈도 조금씩 드릴게요. 라고 말했다. 그들의 말은 혜린의 병을 이용해 나의 재산을 완전히 가로채려는 간악한 속셈을 숨기지 않았다. 나는 분노로 치를 떨었다. 이토록 잔인하고 파렴치한 자식들이 있을까? 혜린은 병상에서도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이를 악물었다. 어머니,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프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협박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혜린의 강한 정신력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래, 병마와 싸우는 내 딸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욱 강해져야 했다. 승민과 수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는 없었다. 혜린과 나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이 잔혹한 압박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의 존엄을 지키려 애썼다. 나는 병실 창밖을 바라보며 결심했다. 이 고통을 이겨내고 혜린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이라고. 혜린의 병세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지만 승민과 수진의 압박은 멈출 줄 몰랐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혜린을 돌보는 틈을 타 요양원 입소 절차를 더욱 서두르는 눈치였다. 그들의 끈질긴 종용에 시달리던 어느 날 나는 직접 그 요양원을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내게 편안한 노후라고 말했던 그곳이 과연 어떤 곳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혜린이 잠시 잠든 틈을 타 몰래 집을 나섰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하지 않은 동네 길을 한참 걸었다. 마침내 내가 도착한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자리한 제법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었다. 햇살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역설적이게도 차갑고 서늘하게 느껴졌다. 깔끔하게 정돈된 정원과 로비는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로웠지만 내 발걸음은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부터 천근만근 무거워졌다. 마치 내 남은 생이 갇히게 될 감옥의 문턱을 넘는 기분이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친절한 설명을 들으며 시설 곳곳을 둘러보았다. 복도에는 어르신 몇 분이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거나 텔레비전을 응시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깊은 고독과 체념이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의 미래를 보았다. 아무도 나를 찾아오지 않는 쓸쓸한 병실, 매일 반복되는 단조로운 식사와 활동, 그리고 외부 세상과 단절된 고립감, 그 그림자가 나를 덮쳐오는 듯했다. 내 남은 삶이 이런 곳에서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턱 막혔다. 내가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내 집,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그 보금자리에서 쫓겨나 이곳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한다니. 그들이 말하는 편안함은 결국 홀로 외롭게 늙어가는 이들을 위한 냉정한 시설일 뿐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희생했던 자식들은
나를 이런 곳에 가두고 자신들의 삶을 편하게 영위하려 하는구나.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그토록 바랐던 따뜻한 가족의 품, 행복한 노년은 애초에 내게 허락되지 않은 꿈이었을까. 한 어르신이 휠체어를 힘겹게 밀며 내 옆을 지나갔다. 얇은 팔뚝과 깊게 팬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생기를 잃은 눈빛이 나의 마음을 아리게 했다. 저분도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테고 누군가의 아내였을 텐데, 한때는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을 텐데, 이곳에서는 그저 이름 없는 노인 중 한 명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나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 이토록 비참하게 홀로 버려진 채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혜린의 얼굴이 번뜩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서도 강한 의지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내 딸. 내가 지금 이곳에서 무너져 내린다면 혜린이는 또다시 혼자가 될 터였다. 30년 전 어쩔 수 없이 혜린이를 떠나보내야 했던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나는 다시는 내 딸을 그렇게 홀로 두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혜린이를 찾고 그녀의 존재로 인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는데, 내가 고작 이런 곳에 갇혀 절망 속에서 헤맬 수는 없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싸움이자 혜린을 위한 싸움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 요양원이 내게 보여준 미래는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승민과 수진에게 버림받은 나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혜린이라는 이름은 나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일깨워 주었고,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었다. 나는 반드시 내 인생을 되찾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결심했다. 그 누구도 나를 이곳에 가둘 수 없었다. 어머니,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안내 직원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되돌렸다. 나는 겨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잘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에게서 돌아서는 나의 발걸음은 처음 이곳에 들어설 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거웠던 발걸음은 단단하고 힘찬 걸음으로 변해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강력한 저항 의지가 솟구쳐 올랐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젠 내가 먼저 그들의 계획을 부수고 내 삶의 주인이 될 차례였다. 요양원의 그림자는 나를 집어삼키는 대신 오히려 나의 투지를 불태우는 불쏘시개가 되었다. 나는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요양원에서 돌아온 내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비록 몸은 지치고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내 안에는 뜨거운 불씨 하나가 피어올라 있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으리라. 승민과 수진이 내게 어떤 미래를 강요하든 나는 나 자신을 지켜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갈 것이라 굳게 다짐했다. 나는 며칠간 그들의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다. 겉으로는 이전처럼 순응하는 척했지만 내면에서는 단단한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혜린이의 말을 되새기며 그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나는 잠시 마트에 들르려고 집을 나섰다. 평소와 다름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그런데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허름한 차림새에 손에는 뭔가 종이를 들고 있었다. 나를 발견하자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황급히 손에 든 종이를 등 뒤로 감추려 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수상쩍어 나는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저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 말에 남자는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지더니 헛기침을 했다. 아, 그게 여기 집주인 되시는 분이. 그는 말을 얼버무렸지만 나의 시선은 이미 그의 등 뒤에 감춰진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가 당황한 틈을 타 나는 재빨리 종이를 잡아챘다. 손에 들린 A사 용지에는 익숙한 내 집 주소와 함께 매매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로고와 함께 적힌 것은 바로 이 집의 매매 정보였다.
그들의 이름으로 올라온 매물, 그것도 내 동의는 물론 그 어떤 논의조차 없이 버젓이. 나는 그 자리에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동안 그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고 재산을 탐내던 모든 행동들이 한순간에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들은 혜린이의 병을 핑계 삼아 내가 병원에서 딸을 돌보는 틈을 타 몰래 집을 팔아치우려 했던 것이다. 그것도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배신감, 이 분노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처럼 분노가 치솟아 올랐다. 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돌려보내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손에 쥔 매매 전단지가 부들부들 떨렸다. 마침 거실에서 아침을 먹고 있던 승민과 수지는 나의 싸늘한 표정을 보더니 숟가락을 놓았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침부터 얼굴이 왜 그래요? 수진이 애써 태연한 척 물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종이를 그들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이게 무슨 짓들이냐? 너희들이 감히. 이 집이 누구 집인데 누구 허락도 없이 이딴 짓을 벌여? 나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졌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승민이는 전단지를 보고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어머니, 그게 어차피 요양원에 가시면 저희가 관리할 집인데요. 그리고 혜린이 간병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희도 살아야 하니까. 그녀는 혜린의 병을 또다시 자신들의 탐욕을 가리는 방패막이로 삼으려 했다. 간병비, 너희들이 언제 혜린이를 걱정했다고. 너희는 그저 내 재산을 탐내는 파렴치한 자식들일 뿐이야. 너희가 말하는 요양원은 나를 버리려는 감옥이었고 이 집은 너희가 빼앗으려는 먹잇감이었을 뿐이잖아. 나는 억눌러왔던 모든 분노와 서름을 토해냈다. 그동안 그들에게 당했던 모멸감, 배신감, 그리고 나의 존엄성이 짓밟히는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승민이는 내게 달려들어 매매 전단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어머니, 왜 이래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면 됐지. 뭘 더 바라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노골적인 적개심이 드러났다. 수진이 역시 합세하여 나를 몰아붙였다. 맞아요, 어머니. 저희도 답답해요. 혜린이 누나가 나타나서 더 복잡해진 것 같네요. 이제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것도 한계예요. 그냥 요양원에 가셔서 편하게 사세요.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나라와 내 심장을 꿰뚫었지만 나는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았다. 혜린이가 내게 해주었던 조언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다 필요할 겁니다. 어머니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그들의 불법적인 시도에 대해 경고하세요. 나는 심호흡을 하고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단호함을 담아 말했다. 너희들의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거야. 이 집은 명백히 내 명의의 재산이고 너희는 나의 동의 없이 그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어. 그리고 요양원, 나는 너희가 정한 그 어떤 곳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승민과 수지는 나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래요? 혜린이 누나가 뭘 꼬드긴 거예요? 승민이의 비난은 혜린이에게 향했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혜린이는 아무도 꼬드기지 않았어. 혜린이는 그저 내 권리를 되찾아 주었을 뿐이야. 이제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나의 말은 그들에게 선전포고와 같았다. 그들은 분노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지만 나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빛을 띠고 있었다. 너희는 이제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 걱정해야 할 거야. 그리고 나의 남은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다. 이 집은 내가 팔든 말든, 내가 이사 가든 말든, 모든 결정은 내가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그 어떤 권리도 없어. 그들의 얼굴은 절망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광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난 세월 동안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도 돌아온 것은 배신과 고통뿐이었다. 더 이상 이 독이 든 관계에 갇혀 살 이유가 없었다. 혜린이를 찾고 그녀의 아픔을 보살피면서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며 나의 행복은 그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너희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 살 수 없다. 너희가 나를 내쫓으려 했듯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니었다.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었고 새로운 삶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지난 세월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끝에 나는 결국 승민과 수진에게서 나 자신을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그들과의 모든 끈을 끊어내고 오직 나 자신과 혜린, 그리고 새로이 찾아낼 나의 행복을 위해 나아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어머니가 아닌 오롯한 최은숙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었다. 그 결심이 서자마자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혜린이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오랜 세월 나의 모든 것을 바쳐 지켜온 그 집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집을 내놓는 과정은 씁쓸함의 연속이었다. 벽 한켠에 남편과 함께 붙여두었던 아이들의 키재기 흔적, 오래된 앨범 속 젊은 시절의 웃음, 그 모든 것이 아픈 추억과 함께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나의 목을 조여오던 족쇄를 스스로 끊어내는 듯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더 이상 승민과 수진의 탐욕스러운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혜린이는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처리해 주었다. 그녀의 단단한 지지 덕분에 나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게 과거와 작별할 수 있었다. 다행히 혜린이는 힘겨운 치료를 잘 이겨내고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병마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녀는 더욱 강인하고 단단해진 모습으로 내 곁을 지켰다. 나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작은 아파트였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담하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나는 혜린이와 가까운 거리에 집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매일 얼굴을 마주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진정한 모녀가 되었다. 그녀는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가구 배치를 함께 고민하고 필요한 물건들을 함께 사러 다니며 낯선 동네에 금세 익숙해지도록 이끌어 주었다. 혜린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는 나의 지친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30년의 공백을 메우고도 남을 만큼 소중하고 행복했다. 새로운 집에서 맞는 첫날 밤,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익숙했던 공간, 익숙했던 사람들이 사라진 자리는 거대한 공허함으로 다가왔다. 승민과 수진에게 받았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시큰거렸고 뼈아픈 현실 앞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짓눌려왔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해소되는 카타르시스 같은 것이었다. 마치 낡고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하는 통증처럼 아픔 속에서도 희미한 희망의 빛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크나큰 위로와 자유로움을 안겨주었다. 낡은 집을 떠나오면서 느꼈던 씁쓸함은 이제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서히 채워져 갔다. 이 작은 아파트는 비록 예전 집보다 작았지만 그 어떤 궁전보다도 평화롭고 나만의 공간이라는 안도감을 주었다. 이곳은 이전 동네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아파트 단지 안은 아침마다 산책하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로 활기찼고 동네 시장은 인심 좋은 상인들의 활기 넘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사 온 지 며칠 되지 않아 나는 이웃들의 따뜻한 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영자 씨는 첫 만남부터 나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 주었다. 자신을 동네의 통반장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넉넉한 인심과 시원시원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경계심을 풀지 못했지만 영자 씨는 그런 나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었다. 그녀는 직접 담근 김치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나물 무치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손수 찾아와 나를 살뜰히 챙겼다. 함께 시장에 가자며 내 손을 이끌기도 하고 점심때면 국수를 삶아 나누어 먹자며 초대하기도 했다. 영자 씨의 따뜻한 손길은 얼어붙었던 나의 마음을 녹였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승민과 수진에게 받았던 상처, 그리고 혜린이를 떠나보냈던 아픈 과거까지 나는 조심스럽게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다. 영자 씨는 한마디 불평 없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격분하며 나의 편이 되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녀의 공감과 지지는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영자 씨는 단순한 이웃을 넘어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친구이자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주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영자 씨 덕분에 나는 빠르게 새로운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었다.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에 나가 어르신들과 함께 화투를 치거나 소일거리를 하며 웃고 떠들었고 동네 주민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기도 했다. 비록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웃들과의 교류 속에서 나는 잊고 지냈던 따뜻한 정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서 나는 다시 한번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있었다. 혜린이라는 이름이 나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다면 이 새로운 공동체와 따뜻한 이웃들은 나에게 행복하게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주는 듯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내 곁에는 사랑하는 딸 혜린이가 있었고 나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영자 씨와 새로운 이웃들이 있었다. 나의 인생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혜린이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의 새 보금자리는 따스한 햇살처럼 평온했다. 영자 씨를 비롯한 새로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혜린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일이 바쁘긴 하지만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하고 싶어요. 어머니 손맛도 좋으시니 작은 식당이라도 해보는 건 어때요? 사람들이 어머니 음식을 정말 좋아할 거예요. 혜린이의 제안은 내 가슴속 깊이 잠들어 있던 작은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나는 망설였다. 내가 과연 식당을 운영할 수 있을까? 하지만 혜린이는 나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다 도울게요. 어머니는 요리만 해주시면 돼요. 그 한마디에 나의 오랜 꿈이 다시금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렇게 우리는 동네의 작은 골목 한쪽에 아담한 한식당, 엄마의 부엌을 열었다. 혜린이는 변호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가게 운영을 도왔고 나는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메뉴는 소박했지만 남편이 살아생전 가장 좋아했던 된장찌개부터 어린 시절 승민이와 혜린이가 즐겨 먹던 불고기까지 나의 손맛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따뜻한 집밥들이었다. 주방은 우리 모녀의 작은 세상이 되었다. 혜린이는 내가 음식을 만들 때마다 옆에서 제잘거렸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요리사가 되었다. 때로는 조리법을 두고 가벼운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사랑과 웃음으로 채워졌다. 우리는 함께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며 잃어버렸던 30년의 시간을 채워나갔다. 식당은 단순히 밥을 파는 곳이 아니었다. 우리 모녀의 삶을 다시금 연결하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혜린이는 더 이상 내가 죄책감으로 미안해하던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자랑스러운 딸이자 삶의 동반자였다. 엄마의 부엌은 금세 동네 주민들의 사랑방이 되었다. 영자 씨는 물론 경로당 어르신들과 동네 친구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소박한 이야기를 즐겼다. 은숙이 엄마네 밥은 보약이야. 혜린이 씨, 변호사가 이렇게 음식 솜씨도 좋아도 되는 거예요? 하는 칭찬들이 끊이지 않았다.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는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 작은 식당에서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과 존재의 이유를 찾았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나의 음식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다시 살아가게 했다. 혜린이와 함께 꾸려가는 이 공간에서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해질녘 식당 문을 닫고 혜린이와 함께 어둠이 내린 거리를 걸을 때면 나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행복으로 가득 찼다. 30년 전 혜린이를 떠나보내며 다짐했던 언젠가는 꼭 너를 다시 찾을게라는 약속을 마침내 지켜낸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이야. 나의 인생은 여전히 크고 작은 파도가 일었지만 이제는 혜린이라는 든든한 등대와 함께라면 어떤 폭풍도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남은 삶은 더 이상 희생과 아픔으로 점철된 것이 아니었다. 사랑과 나눔, 그리고 깊은 유대감으로 채워진 그야말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행복한 삶이었다. 이 작은 식당, 엄마의 부엌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라 우리 모녀의 사랑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엄마의 부엌이 활기를 띠고 혜린이와 나의 일상이 행복으로 채워질수록 나는 지난 시간의 아픔과 승민, 수진에게서 받았던 상처를 조금씩 잊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은 모든 것을 완전히 지워주지 않는 법. 때로는 문득 혹은 우연히 들려오는 소식들이 내가 떠나온 그들의 세상을 어렴풋이 전해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내가 떠나온 후 그들의 생활은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관리하던 살림과 재정적인 지원이 사라지자 승민과 수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 모양이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집을 팔아 큰돈을 손에 쥐려 했겠지만 혜린이의 법적인 조치와 나의 단호한 결정으로 그들의 탐욕은 좌절되었고 오히려 그들은 경제적인 궁핍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누렸던 안정된 생활이 무너지면서 그들 사이에 불화가 잦아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서로를 탓하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다반사였고 결국 이전에 꿈꾸던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소식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들의 불행이 나의 복수는 아니었으니 그저 내게는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더 흘렀을까. 어느 비 오는 저녁, 혜린이가 퇴근 후 식당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작은 우편물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익숙한 듯 낯선 글씨체로 내 이름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순간 굳어버렸다. 어머니 앞으로 온 편지예요. 혜린이가 조심스럽게 건넸다. 봉투를 여는 내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안에는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승민이의 글씨였다. 편지의 내용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절했다. 그는 지난날 자신과 수진이가 내게 저질렀던 모든 만행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깊은 후회와 죄책감을 토로했다. 내가 떠난 후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재정적인 어려움은 물론 마음의 평화마저 잃었다고 했다. 혜린이 덕분에 집을 팔지 못하게 되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고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일이 잦아졌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들은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나의 희생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달았다고 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큰 욕심이겠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진심입니다.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에는 흐릿하게 번진 눈물 자국까지 선명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켰다. 내가 그렇게나 바랐던 후회가 마침내 승민이에게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단지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계산된 사과일까? 한편으로는 지난 세월 동안 나를 괴롭혔던 서러움과 배신감이 다시금 치밀어 올라왔다. 그들의 잔인한 말과 행동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용서라는 단어가 목구멍에 걸렸다. 용서하면 안 돼. 또다시 상처받을지도 몰라.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나를 붙잡았다. 그때 내 옆에 말없이 앉아있던 혜린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힘들게 애쓰며 잊으려 했던 상처를 다시 마주하게 되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위로가 담겨 있었다. 승민 씨의 편지는 진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이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굳이 애써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지 상대를 위한 것은 아니니까요. 어머니가 평안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혜린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내 손을 잡았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그들을 용서하더라도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관계는 피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행복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먼저예요. 만약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면 어머니의 생각과 원칙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혹시 제가 함께 가드릴까요? 혜린이의 조언은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었다. 그녀는 무조건적인 용서를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나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래, 용서는 나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 용서가 또 다른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혜린이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의 마음은 아직 복잡했지만 적어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조금 더 분명해지는 듯했다. 혜린이의 말을 곱씹으며 며칠 밤낮을 보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해방이라는 그녀의 말이 마음속 깊이 울렸다. 지난 시간의 분노와 배신감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진정으로 평화로울 수 없으리라. 그렇다고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을 무조건적으로 잊고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의 선택은 그들을 용서하되 나의 삶에 대한 주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과거의 아픔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어야 했다. 나는 결코 예전의 무기력하고 상처받는 은숙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나는 승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처음으로 내가 먼저 건 전화였다. 수화기 넘어 승민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고 조심스러웠다.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내가 나에게 할 말이 있다면 딱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했다. 승민은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애원하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다. 장소는 내가 제안했다. 해가 저물어가는 엄마의 부엌, 문을 닫은 식당이었다. 혜린이도 동석했다. 그녀는 나를 보호하려는 듯 내 옆에 굳건히 앉아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움 대신 조용하고 깊은 사려 깊음이 담겨 있었다. 약속 시간이 되어 식당 문이 열리고 승민이 들어섰을 때 그의 모습은 내가 기억하는 당당하고 거만한 아들이 아니었다. 수척해진 얼굴, 기죽은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하고 초조한 눈빛, 그의 뒤에는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나에게 그리고 혜린이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누나,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후회하는 듯 떨렸다. 그는 편지에 썼던 것처럼 내가 떠난 후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뒤늦게 나의 소중함을 깨달았다고 거듭 말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자신들 사이의 불화, 그리고 나를 향한 죄책감이 그를 짓눌러 왔음을 고백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한때는 이 아이의 작은 실수에도 가슴을 졸였고, 이 아이의 작은 기쁨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했던 어미의 마음이 다시금 아려왔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짓밟고 버리려 했던 지난날의 잔혹함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냉정한 이성을 붙잡게 했다. 혜린이는 말없이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 온기에서 용기를 얻었다. 승민아, 나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고 단단했다. 내가 나에게 보낸 편지, 그리고 오늘 한 이야기 다 들었다. 나는 내 잘못을 용서한다. 용서는 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더 이상 너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나를 갉아먹는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승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어머니, 정말.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이어나갔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의지하지 않고 너희도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관계를 원한다. 나는 내 삶을 찾았고 혜린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한다.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내가 바라는 전부다. 혜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나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었다. 승민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충격이었겠지만 동시에 오랜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도 엿보였다. 우리는 짧지만 강렬한 대화를 마쳤다. 승민이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예전처럼 바라보지 않았다. 아픈 손가락이긴 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어른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다. 그날 이후 승민과 수진에게서 직접적인 연락은 뜸해졌다. 어쩌다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전화가 오기도 했지만 나는 나의 원칙을 지켰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다 내어주며 희생하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나의 삶의 중심에는 나 자신과 혜린, 그리고 새로이 얻은 행복이 있었다. 승민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관계로 재정립되었다. 더 이상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으니 그 관계는 오히려 담담한 평화를 찾아갔다. 시간이 흐르고 나는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유언장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는 단순히 재산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자 깨달음을 담아 후세에 전하는 메시지였다. 혜린이는 내가 편안하게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적인 도움을 주었다. 유언장에는 나의 소중한 재산, 즉 새 보금자리인 아파트와 엄마의 부엌의 지분이 명확히 명시되었다. 나는 아파트와 식당의 대부분을 혜린이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그녀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에게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었으며 나와 함께 이 아름다운 삶을 일구어낸 진정한 나의 딸이었다. 그녀에게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승민에게도 소액의 재산을 남겼다. 조건 없이, 다만 어머니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증표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지난날의 아픔을 인정하되 피할 수 없는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건네는 마지막 용서이자 화해의 손길이었다. 그가 이 유산을 받을 때 나의 사랑과 함께 그가 저지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성찰하기를 바랐다. 유언장의 마지막에는 이런 말을 남겼다. 내 삶은 고통과 희생으로 점철된 듯 보였으나 결국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미덕이라 믿었던 나의 어리석음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 속에서 나는 나만의 가치를 발견했고 진정한 사랑은 나눔과 이해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디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를.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니 내 마음은 한없이 평화로워졌다. 나의 삶은 더 이상 미련이나 후회로 가득 찬 것이 아니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오히려 더 소중한 가치들을 얻었다. 혜린과의 재회, 새로운 공동체의 따뜻함,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 이 모든 것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다마고데미, 나의 마지막 유언은 내가 새로이 찾은 삶의 지혜이자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유언장 작성을 마친 후 찾아온 내 삶의 풍경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충만했다. 혜린이와 함께 꾸려가는 엄마의 부엌은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었다. 이곳은 우리 모녀의 사랑이 담긴 보금자리이자 정겨운 이웃들과 희로애락을 나누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다. 매일 아침 혜린이의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가게 문을 열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시간은 내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 영자 씨를 비롯한 동네 친구들은 매일같이 찾아와 국 한 그릇에 정겨운 수다를 곁들였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서 피어나는 웃음을 보며 내가 진정으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때로는 삶의 고난을 이겨낸 어른으로서 어린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네기도 하고 때로는 그저 묵묵히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만한 행복을 느꼈다. 나의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승민과의 관계 역시 점차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 더 이상 그에게 어떤 기대나 원망도 없었다. 그는 가끔씩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어왔고 나 역시 담담하게 응대했다. 예전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났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어른스러운 관계로 나아갔다.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를 용서함으로써 나는 나 자신을 과거의 아픔에서 해방시킬 수 있었다. 이제 그는 내 삶의 짐이 아니라 그저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한 아이의 모습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돌아보면 내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수많은 시련과 아픔 속에서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결국 다시 일어섰고 잃어버렸던 딸을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으며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배웠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따뜻한 밥 한 끼, 정겨운 대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작은 손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었다. 나이 들면 끝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완성해가는 아름다운 과정임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어떤 후회도 미련도 없다. 혜린이의 손을 잡고 영자 씨와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 속에서 나는 나의 평화로운 황혼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었다. 삶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이끈다는 것을 나의 이 완성된 삶이 말해주고 있었다.